그래서 어제는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결방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어저께 드디어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된 거는 작년에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폐지가 된 건 작년이었고, 근데 법이 시행되는 게 10월 2일부터니까 10월 2일부터는 진짜로 아예 우리나라에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부 기능이 공소청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나? 왜냐하면 중수청에 있는 사람들은요, 검사가 아니거든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사가 아닐 거예요, 아마. 검사가 아니고 그냥 중수청 수사관 정도 되지 않나? 공소청으로 가는 사람들이 검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요. 공소청으로 일부 검사들이 넘어갈 텐데 그 검사들한테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느냐. 기소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이전의 기소권은 막강한 권한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소청으로 가게 될 검사의 기소권은요. 제가 봤을 때 뭐 그게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기소권은 거의 뭐 자동적으로 경찰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찰이 이거 기소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기소해 주고 이거는 뭐 아무리 잘못됐어도 경찰에서 넘기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으면 검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그냥 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이제 공소청 관련해 가지고 그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걸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확신하건데 그거는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냥 깝깝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일이 저질러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게 그게 제가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신선희 선생님, 그리고 윤재원 선생님, 김창섭 선생님, 그리고 김윤원 선생님은 아주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진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금액을 많이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떨 때는 그냥 정성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저 같은 귀찮아서 내가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귀찮아서 저는 까먹고 해가지고 못하는데 늘 잊지 않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이슈가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워낙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게 그냥 속상하고 이제 맥이 풀려가지고 오늘은 간단히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했는데 필리버스터가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요. 무제한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그걸 또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 내에 24시간 이내에 필리버스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식의 필리버스터도 아니에요. 그냥 필리버스터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랍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났습니까? 필리버스터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력하게 국민의힘은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이 있었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했습니까? 저라면요,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으면 저는 자리에 남아서 반대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178명이 투표해가지고요. 175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역사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형사소송법이 개악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178명이 투표했는데 175명이 찬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90% 거의 뭐 한 99% 정도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한 97%, 98%가 찬성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그 숫자를 남겨놓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끝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그래봤자 반대표가 두 명이 반대했다라고 했으니까 국민의힘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10명 정도는 반대했다. 내가 반대했다라고 한 걸 이름에 올려놔야지 왜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반대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기 찬성한 175명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저는요, 몇 명 없을 거라고 솔직히 말해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고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왜 안 읽어봤습니까? 짜증나가지고 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청래 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형사소송법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읽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을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개정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일부터는 그 지금 남아있는 형해화된 검찰청조차도 문을 내리고 그 공소청은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중수청은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많은 검찰청을 누가 쓸지도 모르겠어요. 공소청이 쓸지 중수청이 쓸지 같이 쓸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하여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요, 형소법 개정안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그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갤럽 조사가 나왔었는데 갤럽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보안 수사권이라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61%고요. 보안 수사권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한 여론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유지가 46%. 그러면 60일에서 46이니까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그럴 수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나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61%는 유지를 원하는데 20대는 얼마를 원할까요? 20대는요 66%고요. 30대는 얼마를 원할까요? 30대에서는요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2030이 4050들보다도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 서민들 예컨대 뭐 아동, 장애인, 여성 이런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피해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안다? 2030이 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4050이 힘이 있습니까? 2030이 힘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어디 나가면 변호사 랍시고 대접받아요. 제가 50 아니겠습니까? 좀 있으면 60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보안수사권 폐지돼도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면 인맥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제가 뭐 검사들만 알겠습니까? 제가 경찰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자들도 많이 알고 제가 방송도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하다못해 정혁진 변호사 사기 피해 당했다 방송 나가면은 그러면은 경찰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30들이 그런 힘이 있냐고요. 사회초년생들인데.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가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아동, 여성, 장애인 그리고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글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대. 그래가지고 정청래를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정청래가 안 나와요. 이 글이. 그래가지고 한참 찾다가 보니까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고 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 제목은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갖다가 드린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내용이 아주 장황하고 길던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매년 5월 달에 봉하마을을 가는 것 같아요. 매년 봉화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쭉 회상을 하더라고요. 2025년 4월 4일에 드디어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고 윤석열이 탄핵될 때 나는 뭐였다?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러면서 2025년에 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 되자마자 9월 26일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봄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검찰청 대신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오늘이면 어제 7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습니다. 개정안을 갖다가 이제 봉하마을 내려가가지고 그 법전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다가 개정된 법전 들고 가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하면서 이걸 갖다 딱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 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전 대표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학생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깜빵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주한미 대사가 우리나라에 부임했는데 그 주한미 대사 관저 담 타고 넘어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싸제폭탄 던지고 그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포에서 학원을 하다가 학원이 잘 됐는데 그때 뭐가 됐었느냐?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한테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을 거예요. DJ도 대통령 아닐 거고 이재명도 대통령이 아닐 거예요. 오로지 정청래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노사모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노사모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학생 운동을 뭐 열심히 과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임드 운동권은 아니었잖아요. 네임드 운동권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김민석, 뭐 누구,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이 전대협 의장하고 뭐 서울대 총학생 회장하고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586들에게 있어서는 네임드 운동권인데 정청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전통적인 586 네임드 운동권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결국은 김민석 후보는 그러다가 결국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한테 가서 586 운동권한테 실질적으로 파문까지 당했다가 부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임드 운동권은 아니지만 586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당대표의 연임에 도전한 게 또 정청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좋아했고 노사모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하다가 그러다가 뭐가 됐습니까? 당대표까지 됐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을 딱 읽으면서 그 글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강행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말이 61%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여론조사에 따를 때 몇 퍼센트냐면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61%는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23%, 존치를 주장한 사람이 61%, 거의 3배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안 수사권은 남겨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걸 굳이 폐지했는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벽하게 폐지한 이유는 그거는 그거 아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법을 개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세상을 뜬 게 왜 저렇게 세상을 떴느냐? 검사 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음으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간 사람이 그게 검사들이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그때 검수완박을 시도하다가 하다가 그냥 정권 넘겨주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하던 사람입니까? 검사잖아요,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정청래 같은 사람들 생각에서는 검사들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검사라고 하는 놈이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빡 쳐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그놈이 그지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스스로 무너지는 바람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검사들이 싹을 갖다가 그 뿌리까지 그냥 다 뽑아야 된다. 그게 보안 수사권이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려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됐다고 저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민주당 사람들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겁니까? 새로운 게 아예 폭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진정한 더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청래를 포함해가지고 김민석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까지 뿌리째 뽑아내는 게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나한테 유리하다.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정청래도 생각하고 김민석도 생각하고 송영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뿌리째 뽑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요, 정치적으로 본인한테는 이게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정성호도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번 달이네요. 이제 한 2주쯤 있으면은 당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전체적으로 막 이걸 갖다 했으면은 아마 보안 수사권 남겨놓자고 했을 건데,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개딸들이잖아요. 그 개딸들 중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김민석이고, 어쨌든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검수 완박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포함이 된 거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흥분하지 말아야지. 제가 흥분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나랑 상관도 없을 것도 같고, 오히려 저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유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먹고 제가 그래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제가 검사 출신이었으면 손해가 났겠지.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관련해가지고 형사사건 많이 하면, 그런데 이제 제가 뚝 끊기면 저는 손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변호사 생활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두루두루 아는 사람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요, 저 찾아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나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변호사들의 클라이언트는 피의자만이 클라이언트였는데, 이제는 그 변호사들의 클라이언트가 피의자보다도 피해자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럼 변호사는 일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제가 모자라서 그래.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요, 저한테 막 벼락같이 화를 낼 거예요. 저 새끼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너 도와주려고 내가 너 이렇게 이걸 갖다가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해줬는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까? 굳이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청래가 노무현 대통령 앞에 전상서를 올렸어요.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의 이거 바칩니다. 검사들을 도륙 내가지고 산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고기 전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제사상에 검사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상에 제가 이거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을 누가 죽였다? 검사들이 노무현 죽였는데 드디어 그 검찰 조직 자체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를 갖다가 한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전에 바친다 이런 이야기니까. 대통령님의 영전 앞에 고의 바칩니다. 이게 정청래의 표현이에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웃기느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권한 사람 1명 있었어요.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기권을 왜 합니까? 반대하려면 반대하고 찬성하려면 찬성하지. 그런데 용기 있게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 딱 2밖에 없어요. 그 2명. 저는요,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도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왜 기권을 갖다가 하냐고요. 왜 우르르 나가냐고요. 우르르 나가면 인정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흥분하지 말아야지. 반대하는 의원이 딱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은 찾아보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래요. 이주영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여성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이 이주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주영 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잘했다 그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정청래가 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통령님의 영전 앞에 고의 바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님의 유일한 사위가 누굽니까? 유일한 사위가 곽상원 변호사잖아요. 그 곽상원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 국회의원 곽상원이 어떻게 했느냐? 정청래는 대통령님의 영전에 그 개정안을 고의 바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족인 곽상원 의원은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대를 갖다가 했느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대. 곽상원 눈에는요, 국민들의 고통이 눈에 보인대. 근데 그게 언제 그 고통이 있을 것이냐? 1년 뒤에 있을 것이냐? 10년 뒤에 있을 것이냐? 아니래요. 곧 다가올, 곧이래요, 곧. 언제부터냐? 당장 10월부터 국민들의 고통이 다가올 것 같다는 거야. 곽상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곧 다가올 국민들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소영 의원처럼 기권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장동혁이나 무소속 한동훈처럼 쓱 나가버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제일 쉬운 선택은 찬성 이렇게 하면 정청래 대표님이 우리 장인어른의 영전에 고의 바친다라고 했는데 나도 거기에 그냥 슬그머니 숟가락만 딱 얹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곽상원은요 내후년에 재선 의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후년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천 받겠지 종로에서.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럼 공천 받으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곽상원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셔도 박지원 의원보다는 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국회의원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99% 확신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아무리 정청래가 이 형소법 개정안을 영전 앞에 고의 바친다라고 이야기했어도 노무현 대통령 그거 거부했을 거예요. 저는 노무현은 곽상원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장인어른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노무현 대통령 약간 뭐 반골 기질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한테 인기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불행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노무현이 이딴 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을 리가 없다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거를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곽상원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결혼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에다가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 어쨌든 그랬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장인으로 모시고 산 게 한 7, 8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곽 의원이 그 미국 유학 간 게 한 2년 정도 유학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어쨌든 뭐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이게 배우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랬던 곽상원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정청래가 노무현을 팔아도 곽상원 눈에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눈에 이렇게 어른어른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봤겠죠. 저 같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장인어른 그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그 투표를 해야 됩니다. 찬성을 누를 거냐 반대를 누를 거냐 기권은 누를 거냐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뛰쳐나갈 거냐 선택은 넷 중에 하나인데 사지선당 고르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많았어요. 주관식 시험 문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딱 있어. 뭐 수학 문제 같이 어려운 문제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못 풀어. 풀리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같으면 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요게 맞춰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못 맞추면 저 요번에 또 떨어집니다. 하나님, 1번이 맞겠습니까? 2번이 맞겠습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귀에다가 답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2번을 딱 찍었는데 맞으면 아멘이고 맞으면 야호고 조국식으로 하면 야호고 틀리면은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잘못이지. 뭐 귀신이 얘기해 준 건가? 뭐 그건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곽상원은요, 마음속으로 장인어른한테 여쭈어 봤을 거예요. 장인어른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인데 제가 봤을 때 변호사로서 실무 경력에 의했을 때 나도 검사가 싫습니다. 검사가 몰아붙여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영적으로 막 그러시다라고 하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상원아, 반대하거라. 그래가지고 반대한 거 아닌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대요. 다른 선택을 도저히 할 수 없었대요. 이유는 왜? 다가올 국민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명색이 대통령 사위로서 옛날 조선시대 민주당은 조선시대 좋아하잖아요. 내가 옛날로 치면 부마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겠는가. 곧 국민들의 고통이 일어나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가지고 곽상원은 정청래와 정반대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구자연입니다. 구자연이 누굽니까? 대검 차장이에요. 구자연이 청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도 일찍 붙었어요. 그 구자연하고 한동훈하고 서울대 법대 2학번 동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은 4학년 때 시험 붙어가지고 더 잘 나갔고 구자연은 한동훈보다 2년 늦게 시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 때 시험 붙은 건데 그러니까 같은 9학번이지만 최고 선두주자는 한동훈이고 구자연은 2년 뒤에 막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구자연도 성적이 좋으니까 초임이 남부지검이더라고요. 초임이 남부지검이면 성적이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판사도 할 수 있었고 뭐 김앤장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구자연은 왜 검찰 갔을까요? 검사하고 싶어가지고 범죄자들 때려잡고 싶어가지고 검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검찰이 검찰청을 문 닫고 아예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이제 박탈되는 거예요. 구자연 차장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고 한 단어가 있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검찰총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검찰청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을 없애면 이거는 위헌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공소청 만들어지면 공소청의 넘버원을 공소청장이라고 안 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대 검찰 공소청의 검찰총장 말도 안 되지. 공소청에 무슨 검찰총장입니까? 초대 공소청의 검찰총장을 구자연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뭐 신문이나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구자연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있는 데는 검찰청이고 그 검찰에 실질적으로 넘버원이 총장이 없으니까 대검 차장인 구자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나 저제나 어쨌든 내가 검찰총장이라고 타이틀 한 번은 받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나?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어차피 뭐 이런 이야기 하든 저런 이야기 하든 검찰총장을 구자연을 시킬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구자연 구자연 대행이 그 사표를 갖다 제출했대요. 제가 어제 TV조선에 그 시사팩트 오늘 나가고 있었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앵커가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나 봤더니 갑자기 검찰청 앞에 카메라 기자들이 쭉 서 있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때 구자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려할 게 많다는 거죠. 첫 번째,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검사가 기록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만. 검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가다가 피해자도 불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피의자도 불러다가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기록만 보면은 이게 검사가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뭐 그러면은 뭐 보안 수사 요구하면 요구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아이고 그러느니 내가 직접 하고 말지 이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봉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시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나 구자연은 안타깝고 막막하대요. 눈앞이 캄캄하대요. 막막하대요. 그러면서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대검차장 아니야. 나 이제부터는 민간인으로 될 거야. 이런 건가? 근데 구자연의 저런 이야기는요. 제가 봤을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1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검찰총장이면요, 진짜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막 그 뭐 이렇게 막 그 뭐 다니면서 뭐 국회도 다니고 뭐 언론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그 뭐 막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자연은요, 뭐 했냐면요, 휴가 갔다 왔어요. 언제 휴가 갔다 왔습니까? 7월에 휴가 갔다 왔는데 저처럼 뭐 7월 초에 어디 뭐 해외 출장 갔다 왔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구자연은 언제 휴가를 갔냐면 7월 27일부터. 야, 7월 27일이면 그러면 무슨 요일입니까? 3박 4일 정도 갔다 왔대요. 27, 28, 29, 30 땡 하고 난 다음에 31일 날 개정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는 뭐 잘 됐네. 어차피 뭐 내가 그러면은 뭐 있으나 마나 한 그 검찰청에 내가 대검 차장이랍시고 남아 있어 봤자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누구야 정성호 말대로 나도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줄 알고 내가 휴가 갔다 왔지롱 그러면서 그 개정안 되니까 아 이제는 나는 사표 내고 난 8월 1일부터 또 휴가 가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휴가를 가냐고요. 지금 일선 청의 부장검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구자연 같은 사람보다 정성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성호 말은 뭡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면 가정법으로 이야기했는데 정성호도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성호가 그 경력이 많습니까? 곽상원이 경력이 많습니까?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이요. 곽상원 변호사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기. 그 다음에 곽상원 변호사는 저보다도 후배니까 한 32기쯤 되나? 거의 정성호가 곽상원보다 법조인 경력이 2배 가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곽상원은 곧 눈앞에 닥친데 뭐가?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눈물이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정성호는 부작용이 나온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이미 부작용이 얼마나 나올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정성호 아니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살해집 펴냈잖아요. 보안수사 성공 살해집 해가지고 작년 말에 77건 고르고 골라도 77건이야. 자르고 잘라도 77건이야. 올 6월 달에 지지난달에 이제 8월 1일 됐으니까 지지난달에 또 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동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 보안수사 우수살해집.
그러니까 더 잘 아는 거지 곽상원보다. 그런데 무슨 부작용이 나온다면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이거 바꾸는데 무슨 선의가 있었겠습니까? 복수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수심하고 눈이 벌게져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요걸 해야지 내가 당대표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당대표가 되시는데 눈치 없이 곽상원처럼 반대했다가 찍히면 나는 국물도 없을 수 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다 그렇게 줄 쓴 거 아닌가? 뭐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나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냥 탱탱 놀고 있다가 그냥 불이 나게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게 결국은 전당대회 앞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보안수사권 없어지니까 막 국민들 원성이 막 올라가. 아 그럼 보안수사권 다시 뭐 넣지 뭐. 그때 가서 넣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야. 그 다음에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야. 곽상원 의원 이야기해봤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곽상원 의원은요. 제가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그렇게 비판한 사람이 김보미예요. 김보미가 누굽니까? 요번에 떴어요. 김보미가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에 진짜 혈혈단신 딱 출마를 갖다가 했다가 컷오프 됐어요. 컷오프가 됐는데 뭐 컷오프 됐겠지 뭐 당연히. 김보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강진군의 군의회 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직 의장입니다. 그래서 김보미 의장 해가지고 의장님이면은 되게 높은 분인데 도대체 어디 의장이야 그랬더니 군의회 의장이래요. 뭐 군의회 의장님도 높은 분이고 구의회 부의장도 법인카드 나오는데 군의회 의장님도 법인카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카드 나오면 뭐 높은 자리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여성 정치인 전 강진 군의회 의장 김보미가 뭐라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냐면 보안 수사권은 브레이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롤스로이스라고 하더라도 에스틴 마틴이라고 하더라도 람보르기니 포르쉐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00km로 달려. 예컨대 제가 차를 딱 샀는데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번에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잖아요. 엊그저께 팔았잖아요. 27일 날 팔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치잖아. 그러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식을 파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졌어요. 왜 덜어졌느냐? 내가 쓸데없이 주식을 사가지고 말이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폭락해가지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파니까 상한가 팍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물론 이전 가격으로 회복되려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죄송한 마음은 좀 덜었다. 일단은 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가 예컨대 하이닉스를 샀는데 그래도 저는 웃고 있어도 눈물은 납니다. 죄송한 마음 좀 덜고 있어도 속은 쓰립니다. 제가 뭐 세금이나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벌어보려고 샀다가 이제 다시 또 마이너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데 예컨대 근데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샀는데 10배가 올랐어. 그래가지고 1억 주고 산 게 이게 10억이 딱 된 거야. 그래, 야, 10억을 벌었네. 그러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그래도 타보고 싶었던 차가 있었지. 그게 뭡니까? 페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그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페라리를 샀어요. 페라리는요, 제가 봤을 때 300km 그냥 찍을 것 같아요. 300km는 그냥 우습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페라리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 페라리로 300km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300km를 달릴 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특히 포르쉐 같은 거는 뭐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포르쉐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포르쉐는 그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꽂히듯이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300km를 달리려면은 브레이크가 꽂히듯이 잘 들어야지 브레이크 300km를 달릴 수 있지. 만약에 브레이크가 망가졌는데 300km를 달린다. 그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자살 행위나 똑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김보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보미가 보안 수사권은 브레이크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건데 민주당은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냈다는 거예요. 뜯어냈다. 민주당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정당이고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없는 수사기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보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 검찰은 경찰한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이것을 강제할 수단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검찰이 딱 봤어요. 제가 검사인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내가 검사 생활 20년 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장검사인데 원래대로 하면 내가 검사장도 될 수 있는데 관운이 좀 나빠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내가 부장검사야. 내가 커리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근데 뭐 어디 뭐 경감이나 누가 이렇게 뭘 갖다가 딱 송치를 갖다 딱 해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보안 수사 하시오라 했는데 이거를 보안 수사 하시오라고 할 수가 없고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검찰이 경찰한테 지시했어요. 수사 지휘권에 따라 가지고 정경감 이거 보안 수사 해 지시 그러면 저 속으로 막 뭐 궁시렁 이러면 지가 뭐 검사하면 다요. 재수 없어. 근데 지시 받았으니까 해야죠. 그랬는데 정경감 어떤 검사가 부장검사가 저한테 정경감 보안 수사 하시오 그랬는데 제가 봤더니 네?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보안 수사 하려니까 근데요 부장님 다 좋은데 부장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권한 있습니까? 있었잖아.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장검사가 머쓱해져가지고 정경감 보안 수사를 요구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탁할게 보안 수사 좀 해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탁을 제가 받겠습니까? 귀찮아. 그냥 넘어가. 그냥 기소해. 하기 싫으면 불기소하고 자신 없으면 불기소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대로 기소를 하든지 그다음에 자신 없으면은 불기소하든지 알아서 하셔. 나는 한 건 빼야 돼. 나 일 무지하게 많아. 내가 검사들처럼 한가한 줄 알아? 이제는요 검사는 한직이고 그냥 월급은 그 공무원 치고는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일이 없어 일이. 대신에 그 일이 다 어디로 떨어졌다? 경찰한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구자연이나 정성호가 걱정하겠습니까? 있으면은 곽상원이 걱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자기 식구 감싸기하고 꼬리 자르기하고 했을 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도 있어야 사건 갖고 와 보세요. 김진희 부장처럼 사건 가지고 와 보세요. 막 보다가 빙의해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이 작정하고 이걸 갖다가 숨겨버리면요. 보안 수사권도 없는데 검찰이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채원 양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찰이 그 어머니 일로 오세요. 보니까 그 장윤기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 찢어 죽여야 될 그런 놈이야. 근데 보니까 그냥 살인죄야.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일반 유족들이 이채원 양의 아버지 어머니가 강간살인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강간살인죄가 사형하고 무기밖에 형량이 저도 그거 몰랐어요. 제가 강간살인죄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법전 찾아보니까 형법도 아니고 성폭력 처벌법 아주 그냥 거기에만 강간살인죄는 살인하고 무기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았느냐? 장윤기 아버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윤기야 일로 와봐라. 너 이놈아 사람 왜 죽였냐 이러면서 대신에 너 그래도 어쨌든 내 새끼니까 그래도 빨리 나와야 되니까 너 절대로 강간 목적은 없었다고 그래. 조수석 뒷쪽 문 열어놓고 이런 거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장경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덮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랬을 거예요. 이채원 양 어머니 그 불러다가 어머님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장윤기 천하의 개새끼입니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욕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살인죄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장윤기 어머니는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형사님, 수사관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꼭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윤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역 10년 정도 딱 받은 다음에 왜냐 전과도 없고 초범이고 그 다음에 뭐 아직 뭐 이렇게 제가 변호사라면요 장윤기 변호사라면 이랬을 거예요. 판사님 죄는 미워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이 젊은이 아직 20대 뭐 중반도 안 된 20대 초반에 지금 뭐야 장래가 구말리 갖고 창 뭐 어쩌고 저쩌고 반성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피해자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년쯤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장윤기가 거기서 교도소 내에서 아주 열심히 그냥 복무하면 가석방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30살 조금 넘어서 활개치고 다니겠지. 이런 걸 갖다가 막았던 게 누구였느냐. 그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었고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박종철 열사 뭐였습니까? 스타벅스 사태 때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검사가 그랬습니까? 경찰이 그랬다고요. 탁 하고 쳤는데 어떻게 억 하고 죽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이상하다 해가지고 밝혀내게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게 검사. 그런데 그 검사의 그 수사권을 다 박탈해 놓고 경찰한테 다 몰아주면서 그러면서 뭐 스타벅스 사태 때 탁하고 치니까 뭐 이게 뭐 탁하니 어쩌고냐 그러면서 이게 뭐 스타벅스가 뭐 땡크가 어떠니 저러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나 좀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이제 김보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보미 이야기는 경찰이 부실 수사해도 검찰이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하면은 막을 방법도 없고 견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서민들은요 이제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길에 내가 택시비 아끼겠다고 터덜터덜 그러면 안 돼. 무조건 택시를 타야 돼. 택시를 타도 전화해야 돼. 엄마 나 택시 탔어. 기사 듣게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10,000원이랑 20,000원 나와도 무조건 택시 타야 돼요. 밤길 걸어 다니면 안 돼. 범죄 피해를 당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길러야 되고요 백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억울한 일을 안 당할 겁니다. 힘없고 백 없는 서민으로 남아있으면요 우리나라는요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안전망이 파괴가 됐고 경찰은 남용과 조작을 안 하겠느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데 야당인 줄 안다.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김보미 이야기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은 사람들이 집권 야당이래. 집권 야당. 아직도 지들이 야당인 줄 안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지들이 여당인 줄 안대. 실권 여당. 집권은커녕 정권을 갖다가 헌납해 놓고 아직까지도 지들이 여당인 줄 안대. 선비야 선비. 그냥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 개개인을 보면요 대부분 뭐 다 여유가 있어요. 뭐 돈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 잘 배우신 분들이야. 뭐 다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뭐 다 판검사 출신에다가 뭐 무슨 박사 출신에다가 그런 분들로 쫙 깔려 있어. 여당인 줄 알아 자기가. 민주당은 지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여당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야당 같아. 그래가지고 뭐 때려잡자 누구 뭐 그러고 있다는 거를 누가 이야기하느냐. 김보미 의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비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박찬훈 교수예요. 박찬훈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 1962년생인데 사법연수원 16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81학번인데 16기란 이야기거든요. 한양대 법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양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을 22살에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22살에. 재학 중에 소년등과하신 분이 박찬훈 교수님인데 박찬훈 교수는 뭐 판검사 같은 거 안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변호사 개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뭘 했느냐.
2006년에 2006년 9월부터 모교인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되셨는데 저는 2006년 3월 달에 숭실대 교수 됐었었는데 나 돌아갈래. 저 2006년도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그때 교수 계속했으면 지금 20년 차 교수고 그러면 진짜 어디 가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찬훈 교수님도 그 2006년 9월부터 한양대 그때는 법대였어요. 근데 이제 로스쿨 됐죠. 교수를 하셨는데 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차관급이거든요. 뭐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뭐 인권법이나 이런 쪽 가르치시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박찬훈 교수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했어요. 언제? 최근에.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습니까? 김민석 총리였어요. 그 추진단에 자문위원장을 했는데 그 박찬훈 교수님의 페이스북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박찬훈 교수가 보안 수사권이 왜 문제가 있는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그 계속 말씀을 갖다가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어저께 그 박찬훈 교수가 또 글을 갖다가 올리셨어요. 제가 쭉 읽어봤더니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입법이라는 거예요. 왜 유례가 없느냐? 모두가 반대하는데 밀어붙였다는 거죠. 야당이 반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야당은 무조건 오토매티컬리 반대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에서도 국민의힘은 오토매티컬리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야당의 숙명이고 또 야당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건 그렇다고 쳐. 언제나 반대하니까. 그런데 언론도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도 다 반대해요. 그 다음에 법학계에서도 반대해요. 법조계하고 법학계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법학계는 법학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것들 비교해가지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데가 법학계인데 법학 교수님들 중에 이거 찬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교수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고 찬성하는 교수들은 아마 그게 좌표가 아니라 결국은 계속 두루두루 남아가지고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계속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 입법을 강행한 거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을 수가 없는 유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막무가내 입법을 하는 것은 뭐가 실종된 것이다? 책임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건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입법을 강행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거는 그 정부 여당이 책임 정치를 안 하는 거야. 그 책임 정치가 지분을 가출해 버린 거야. 실종한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검찰청이 없어졌어요. 10월 2일부터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이제 기존에 검찰청이 하던 일을 하게 되는데 박찬훈 교수 말씀이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법만 그냥 덩그러니 만들어지고 그 법이 앞뒤가 안 맞을 거예요. 제가 짜증나가지고 형사소송법 보지도 않았는데 형사소송법 안 봐도 비디오야. 형사소송법 쭉 읽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일들이 그 규정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행정할 때 그다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법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소청에
그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중수청에는 있습니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미 공소청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소청장이 그 뭐 검찰총장인지 공소청장인지 돼가지고 그런 규정부터 쫙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도 공소청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몇 달 아니면은 진짜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소청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검사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검사들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검사들이 제대로 일할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의지가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도 문제지만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이전처럼 일을 할까? 옛날 같으면 야, 내가 검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선태 유튜브를 봤는데 김선태가 몇 년 전에 검찰청을 딱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검사가 딱 나와가지고 뭐 김선태 안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물어보니까 검사 됐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대.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우리 딸이 그 검사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대에 그 부응할 수 있도록 진짜로 열심히 검사 생활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검사 돼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이, 저도 검사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나이 먹어가지고 시험 붙어가지고 뭐 굳이 검사 돼봤자 출세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검사가 됐어. 그 제때 저같이 늦은 나이 말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놈이 말이야 지 애비가 검사 못 됐는데 검사가 됐네. 이런 프라이드 가지고 검사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소청에 검사랍시고 타이틀 들고 간다고 한들 옛날에 내가 그 중앙지검에 새로 그 배치받은 자격증 검사입니다. 이렇게 기분이가 좋겠냐고요. 서울중앙 공소청에 배치받은 정혁진 검사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에 왜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규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스템도 막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잘도 굴러가겠다. 그런 생각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경력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르시고 그러한 한양대 로스쿨의 아주 원로 교수 박찬훈 교수. 그러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에 자문위원장을 시켜주셨지. 저 같은 사람한테 뭐 검찰개혁 추진단에 자문위원 밑에 뭐 실무위원이라도 시켜줬겠습니까? 그 박찬훈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보완장치 실효성 없다라고 하는 건 김보미도 이야기했는데 박찬훈 교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커녕 오히려 수사 절차만 훨씬 더 복잡해져가지고 더 꼬여가지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피해자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억울하면 어디에다가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호소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법적인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앞으로요 그 박찬훈 교수의 판단으로는 일단은 검사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막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가능성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헌재가 아주 그냥 특수 맞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재가 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헌재는 이번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으로 그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박찬훈 교수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진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물러났어요. 그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장 누가 됐습니까? 그 후임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누굽니까?
그분들이 과연 형사소송법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드냐? 국민들이 억울하다 하면서 헌법소원을 갖다가 막 제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억울하다라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고 이런 일들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에 순응하면서 서민들은 당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당하거나 아니면은 힘과 백을 갖다가 기르거나 제일 중요한 건 아예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거나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찬훈 교수가 정치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박찬훈 교수는요,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박찬훈 교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박찬훈 교수님은 뭐 국민의힘이나 그 이전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런 정당에 표를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인권 강조하시는 분이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그 학계에서도 진보적인 학자로 분류되는 그러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총리실 산하 그 중요한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갖다가 한 거지. 그 다음에 박찬훈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된 게 문재인 대통령 때 차관시켜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쨌든 박찬훈 교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적인 그러한 학자인데 그런데 박찬훈 교수의 페이스북을 제가 찾아봤더니 마지막 부분이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말미암아 국민의힘에 반전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 가지고 온갖 그 부작용이 막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거 비판만 하면 되는 게 그게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막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도대체 누가 내란 정당이냐 여태까지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라를 내란이 뭡니까? 나라가 안 내. 란 어지럽다는 거잖아요. 내란이. 밖에서 쳐들어오면은 외란, 외환이고,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일본이 쳐들어오면 그러면은 외환인 거고, 나라가 스스로 막 어지러워지면 그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임진 외란 할 때 란은 란이고 외는 뭡니까? 외놈들이란 이야기지. 바깥 외자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나라를 어지럽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나라를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이 프레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막 너무 시끄럽고 막 여기저기 억울한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 상태가 내란 상태가 됐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민주당이 지는 거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반전이 될 것이다. 내후년에 총선이에요.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내후년에 4월에 총선이라고 치면 8, 9, 10, 11, 12, 1, 2, 3 1년 8개월 남았네. 이제 20개월 남았어요. 20개월. 그런데 총선하려면 그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니까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이런 정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박찬훈 교수도 이야기하고 김보미도 이야기하고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탔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민주당이 이제 그 운전대를 잡았어.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 근데 악셀을 막 밟는 거야.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내가 타고 있어, 내가. 버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안전벨트를 묶어야 됩니다. 안전벨트 꽉 묶고, 분명히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부딪힐 거야. 그런데 내 쪽으로는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맨 뒤에 있다. 그럼 가능한 맨 뒤에 앉는 게 편하겠네. 중간에 앉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갖다 꽉 묶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뭐 쿠션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뭐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서 이제나 언제나 이제 부딪힐까 꽝소리 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전사를 그 사람한테 계속하라고 맡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찬훈 교수도 그렇고 김보미 의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자연 저기 그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자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구조다. 그 다음에 정성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작용 나올 거다. 그러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나까지 내가 내후년에 또 출마해서 육선한 다음에 국회의장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나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만약에 문제 생기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받아먹을 수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개판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을 줘도 받아먹지 못하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저희 뭐가 있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한 필리버스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1번 타자였어요. 그런데 누구지? 나경원 대표인가? 나경원 의원인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고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필리버스터는 법사위 간사부터 해야 되는데 주호영 의원이 먼저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다음 주호영 의원이 육선인가? 어쨌든 고참이시고 그러니까 예우하는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부터 필리버스터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조마조마해요.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심지어 여당의 김보미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까지도 브레이크를 뜯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진보적인 그 박찬훈 교수님조차도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에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잡고 국민들한테 피토하는 마음으로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자기들 피하라는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했습니까? 이번에 내가 하면 사람들이 좀 볼까? 어쨌든 내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가 판사 출신이야. 주호영 판사 출신이야. 나경원 판사 출신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고 나도 고상하게 한마디 하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고상하게 수영모도 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영복도 이거는 조금 좀 그러네. 그러니까 새로 산 수영복 이쁜 수영복 갈아입고 나와야 되겠네.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그럴 때냐고. 지금요 애가 빠져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영을 잘 못해 그러면 진짜로 아무라도 불러다가 제발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는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고상하게 머리 빗고 진짜 마스크 메이크업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인데 필리버스터 누가 했는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호영 의원 말고 누가 필리버스터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주호영 의원이 무슨 이야기했는지 아는 분 있으면 소개시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저는요, 어제 방송 나갔더니 주호영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딱 앞에 나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냥 빠지더라고요. 주호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원님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게 필리버스터입니까? 민주당 의원 상대로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겁니까? 피를 토하는 그냥 애끓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내가 판사 출신인데 내가 이러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민주당 의원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주호영은 점잖은 목소리로 의원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냐? 주호영 그냥 반성하세요. 저 같으면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안 하고. 그러면 누가 했어야 됩니까? 한동훈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한동훈이 했으면은
그러면은 신문에 방송에 이런데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 했네 쫙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번째로 해가지고 한동훈이 하려고 보니까 이제 시간 다 끝났네. 아 그러면서 속으로 야 우리 동훈이 막았다. 막아야 될 게 한동훈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까? 차라리 장동혁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이 눈빛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소해가지고 나도 판사 출신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안 하지 않았나? 장동혁이라도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왔을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 왜 했냐고요? 그 다음에 누가 했냐고요?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욕을 먹고 과연 저 정당이 수권 정당 맞냐? 저러니까 저 민주당한테 정권 갖다 바쳤구나. 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요.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국민의힘의 장동혁이나 정점식이나 이 지도부는 홍명보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명보가 왜 욕을 먹습니까? 홍명보가 손흥민 뺐잖아요. 손흥민 왜 뺐습니까? 미워서 뺀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홍명보는 아니래요. 홍명보는 그 어제 그거 청문회 나와서 엊그저께인가 나와서 이야기한 거 들어봤더니 뭐 내가 손흥민 그 빼가지고 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성 안 넣어가지고 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뺐다라고 저 같은 사람도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왜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억울하면 지가 이렇게 하지 아유. 지금 국민의힘은요. 상대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한동훈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국힘의 전 물어보고 싶어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 민주당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딥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북한이라고 말을 못하냐고요. 국민의힘은요. 주적이 누굽니까? 왜 민주당이라고 말을 못하냐고요. 왜 국민의힘 주적은 한동훈이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을 뺀 홍명보나 이번 필리버스터에 한동훈을 뺀 장동혁 정점식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청문회에 가가지고 이제 요번에 윤용근 의원이 6월 달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이제 국회의원 된 지 이제 2달도 안 된 사람이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문회가 배려하는 자리입니까? 필리버스터가 자기 PR하는 자리냐고요. 저는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쨌든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이러면 제가 한동훈 편든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 한동훈 편드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동훈이든 진짜 저는요 이번 필리버스터에 장동혁이 절반하고 12시간 동안 하고 한동훈이 12시간 동안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가 잘하나 누가 여당에 대해서 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사 출신의 장동혁하고 검사 장동훈의 한동훈하고 진짜로 목소리 높여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한동훈은 못한 것 같고 그냥 화는 나고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 1년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울 거고 그러면 2028년 총선 앞두고는요. 그리고 그 앞두고는 굉장히 민주당의 악재 중에 악재로 이게 작용할 겁니다. 한동훈한테는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한테는 호재 중에 호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검사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검사가 악마화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없어졌어. 악마가 없어진 거야.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은 검사는 악마고 한동훈은 검사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악마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죽어야 돼. 이게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없어졌네? 악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동훈이 그렇다고 천사가 되지는 않겠지. 하지만 악마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마인 줄 알았던 검사보다도 오히려 경찰이 더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구관이